그날따라 유난히 햇살이 좋았습니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볕이 너무 따사로워 겨우내 묵혔던 이불을 전부 꺼내 옥상에 널었지요. 보송하게 마른 이불을 다음 주말에 온다는 아들 녀석에게 덮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거리를 고민하며 물을 썰던 바로 그 순간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그날의 평화를 깨뜨리는 서곡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화기를 들었죠. 여보세요? 김영준 씨 보호자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되묻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는 병원 응급실입니다. 김영준 씨가 교통사고로 위독하니 빨리 와보셔야겠습니다. 위독하다고요? 우리 영준이가?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 아침에도 멀쩡하게 회사에 출근했어요. 운전도 얼마나 조심하는 앤데요. 하지만 남자는 제 절규를 듣고 있기라도 한 듯 잠시 침묵하더니 더욱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김영준 씨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무가 바닥으로 떨어져 탁한 소리를 내며 굴러가는 것도 제 입에서 어떤 비명이 터져 나왔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이미 지갑 하나만 들고 집을 뛰쳐나와 미친 사람처럼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이 어째서 이리도 멀게 느껴지는지. 흐르는 눈물에 신호등 불빛이 번져 보이다가 문득 영준이의 어릴 적 모습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전거를 배우다 넘어져 무릎이 깨져도 울지 않던 녀석, 대학에 합격했다며 처음으로 제게 용돈을 건네던 녀석, 그리고 수진이를 제게 처음 소개하며 엄마, 저 이 사람이랑 평생 행복하고 싶어요 라며 수줍게 웃던 녀석.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심장을 칼로 저미는 듯 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병원에 도착했을 때 멀쩡하게 걸어 나오는 영준이가 전마, 왜 이렇게 놀랐어? 그렇게 말하며 저를 안아주기를. 하지만 제 절박한 바람과 달리 아들은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던 간호사가 슬픔과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가장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에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저를 간호사가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결국 문이 열리고 하얀 천에 덮인 누군가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아니어야만 한다고 수백 번 되뇌며 다가갔습니다. 직원이 천을 걷어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넥타이를 골라주며 곤을 멋지다. 내 아들 파고등을 두드려 주었던 익숙한 얼굴. 제 아들 영준이가 어떤 표정도 없이 잠든 듯 누워 있었습니다. 영준아, 기름을 부르는 순간 제 세상은 산산조각이 나며 암흑으로 꺼져 내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침대가 아닌 장례식장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장례식장을 잡고 어떻게 영정사진을 고르고 어떻게 검은 상복으로 갈아입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옆에서 며느리 오수진이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울고 있는 모습만이 흐릿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여보, 눈 좀 떠봐. 여보, 며느리의 울음소리는 그 넓은 장례식장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처절했습니다. 조문객들은 혀를 차며 나이고 저 딱한 것을 어쩌나. 젊은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하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했어요. 무언가 아주 많이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은 소리만 요란할 뿐 눈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은 메마른 통곡이었어요. 슬픔에 잠긴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감정이 계산된 듯한 연극 무대의 한 장면 같았죠.
정말로 기가 막히고 심장이 무너지면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숨막히는 고통으로 온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겪고 있었거든요. 조문객들이 몰려와 제 손을 잡고 위로할 때 며느리는 잠시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눈을 피해 핸드백을 여는가 싶더니 손거울을 보는 척하며 슬쩍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더군요. 반짝하고 빛나는 녹색 메시지 앱의 불빛. 그 찰나의 순간에 며느리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것은 슬픔이 아닌 초조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손님이 올 때면 귀신같이 알아채고 더 서럽게 울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잠시 뜸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울음을 뚝 그치고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살폈어요. 심지어는 상주 자리를 잠시 비우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더니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찾아보니 복도 구석에서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는 모습은 누가 봐도 수상하기 짝이 없었죠. 누구랑 통화했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친구가 걱정된다고 해서요. 그렇게 둘러대는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닌 무언가를 들킨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때는 그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제가 너무 예민해진 탓이겠거니 며느리를 의심하는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른 불길한 예감은 장례식장을 가득 채운 향냄새보다 더 독하게 제 정신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발인까지 모두 마치고 텅 빈 뼈 한 줌을 차가운 땅에 묻고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저를 짓누르던 긴장과 슬픔에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텅 빈 집안의 고요함은 죽음보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죠.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아들의 흔적이라도 느끼고 싶었어요. 그 애가 숨쉬고 웃던 공간에 가야만 숨통이 트일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혼자 있을 집에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들 유품 정리도 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나다. 지금 너희 집으로 가는 중이야? 영준이 방도 좀 둘러보고 짐 정리도 같이 시작해야지. 수화기 너머로 순간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며느리의 목소리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어머니. 갑자기요? 저 오늘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몸살 기운도 있고요. 목소리에는 슬픔에 지친 기색이 아니라 불쑥 찾아온 불청객을 향한 짜증과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피곤한 건 나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다. 다음에 오세요, 어머니. 오늘은 정말 아니에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뚜 하는 단절음과 함께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미 제 차는 아들의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직접 가서 보면, 슬픔에 잠긴 얼굴을 보면, 지쳐있는 모습을 보면 이런 의심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기대를 품고 저는 아들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길게 눌렀습니다. 여전히 집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분명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데도 말이죠. 수진아, 나 온 거 알잖니. 문 좀 열어봐. 참다 못해 문을 두드리며 소리치자 그제야 인터폰이 치직거리며 켜졌습니다. 화면은 켜지 않은 채 목소리만 흘러나왔어요. 어머니, 그냥 돌아가시라니까요. 지금 제정신이니? 시어미가, 그것도 내 서방일은 어미가 집 앞에 와 있는데 문도 안 열어주는 법이 어디 있어. 저도 힘들어요. 저도 슬프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며느리는 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더니 그대로 인터폰을 끊어버렸습니다. 정적과 함께 다시 찾아온 모욕감.
저는 차가운 철문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더 날카로운 무언가가 제 심장을 꿰뚫는 기분이었어요. 모욕감, 그리고 거대한 의심. 장례식장에서의 가짜 울음, 몰래 하던 전화, 그리고 오늘의 이 거부. 흩어져 있던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저 문 너머에서 남편 죽은 지 사흘밖에 안 된 저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저토록 필사적으로 저를 막아서는 걸까요? 저는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문을 열기 전까지는 결코 이곳을 떠나지 않으리라. 제 안에 무언가가 소리 없이 부서지며 차갑고 단단한 분노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철문 앞에서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이웃들이 현관문을 열고 닫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살던 집, 제 돈으로 제 아들의 행복을 빌며 마련해준 이 집의 문이 저를 향해 굳게 닫혀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내뱉은 마지막 말,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라는 비명은 슬픔에 잠긴 자의 절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비밀스러운 성체를 지키려는 자의 날카로운 경고였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제정신이 아닌 것도 같았어요. 어쩌면 내가 아들을 잃은 슬픔에 미쳐서 헛것을 보고 듣는 건 아닐까? 며느리는 정말 몸이 아파서 슬픔에 지쳐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건 아닐까?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그 부자연스러운 몸짓과 몰래 휴대폰을 확인하던 눈빛이 제 이성이 만들어내려던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아니, 뭔가 있어? 저 문 너머에는 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미망인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기 위해 손을 들었을 때 문 안에서 미세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로 작은 소리였죠. 하지만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문에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분명했어요. 여자의 웃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나직하게 울리는 남자의 웃음소리, 그리고 와인잔인 듯한 유리잔 두 개가 가볍게 부딪히는 찡하는 소리.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기분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올라 머리가 어지러워진 동시에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어서 땅에 묻힌 지 이제 겨우 사흘이 지났어요. 그런데 내 아들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웃고 술잔을 부딪히고 있다고요. 세상에 이런 지옥이 또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어요. 목소리가 떨려 말이 제대로 나올까 걱정됐지만 막상 통화가 연결되자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냉정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가 지금 제 아들 집에 와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네요. 경찰은 단순한 가정 문제 정도로 생각했는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이 집, 제 명의로 된 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제 아들은 사흘 전에 사망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출동해 주십시오. 제 말에 경찰은 주소와 제 인적 사항을 묻고는 곧 가까운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주인인데 비상 상황이라 문을 열어야 하니 와서 신분 확인을 좀 해달라고요.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 24시간 출장 열쇠 업체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장 빨리 와주세요. 추가 요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복수나 정의 같은 단어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을 채운 것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저 문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역겨운 연극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야 말겠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경찰관 2명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저장해둔 등기부등본 사진과 제 신분증을 보여주며 이 집의 소유주가 저임을 증명했어요. 경찰관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문을 두드리며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안에 계신 분, 문 여세요. 경찰입니다. 계속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개방하겠습니다. 그제야 집안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다급하게 치우는 소리, 서랍을 여닫는 소리. 잠시 후 인터폰으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왜 경찰까지 부르세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닌지 아닌지는 저희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문 여세요.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땀을 뻘뻘 흘리며 공구함을 든 열쇠 기사님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경찰관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 허락하에 문을 여는 겁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열어주세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자 기사님이 드릴을 꺼내 들었습니다. 윙. 귀를 찢는 굉음이 조용한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겹겹이 쌓인 거짓과 위선을 뚫어버리는 제 분노의 외침처럼 들렸어요. 드릴 소리가 몇 번 더 요란하게 울리고 마침내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문고리를 돌리자 그렇게 굳게 닫혀있던 문이 허무할 정도로 스르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린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집 안에서는 역한 술 냄새와 낯선 남자의 스킨 냄새가 뒤섞여 풍겨나왔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는 얼굴은 하얗게 질린 며느리 오수진과 그 뒤에 속옷 차림 위에 가운만 급하게 걸친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더니 이내 연극배우처럼 얼굴을 감싸주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정말이에요. 영준 씨가 죽고 너무 슬퍼서 이 선배가 그냥 위로해주러 온 것뿐이에요. 위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역겹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술판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침실에 들여놓고 하는 것이 위로란 말인가요? 남자는 제 시선을 피하며 황급히 옷을 꿰어 입으려 했지만 그 비겁한 모습이 며느리의 거짓말을 더욱 선명하게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은 며느리에게서 거실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신혼의 꿈에 부풀어 하나하나 골랐던 가구들, 그 위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술병과 안주들. 그리고 제 눈은 한 곳에 가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거실 창가,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늘 가장 먼저 앉아 하루의 피로를 풀던 1인용 안락의자. 그 의자 위에 처음 보는 남자의 외투가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제 안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도 남자도 심지어 경찰관들조차 숨을 죽이고 저를 지켜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안락의자로 다가가 그 더러운 외투를 2손가락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현관 밖복도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돌아보며 제 평생에 내본 적 없는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 그 한마디였습니다. 남자는 제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고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뭐라고요? 나가라고 했다. 이 집은 내 아들 보금자리라고 내 돈으로 사준 내 집이다. 등기부등본 다시 한번 보여줄까?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너우저는 고개를 돌려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개처럼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의 자리에, 내 아들의 의자에 더러운 옷을 벗어놓은 넌 인간도 아니야? 짐승이야. 저는 경찰관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관님, 이 두 사람 당장 이 집에서 내보내주세요. 제 허락 없이 들어온 주거 침입자들입니다.
당장 끌어내주세요. 상황을 파악한 경찰관이 며느리와 남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집주인분의 요구입니다. 두 분, 지금 당장 퇴거하셔야겠습니다. 계속 불응하시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제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다가왔지만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그녀를 피했습니다. 더러운 것이라도 닿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결국 두 사람은 경찰의 감시 아래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쫓겨나듯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고 며느리는 복도에 서서 분하고 억울하다는 듯이 저를 노려보다가 힘없이 돌아섰더군요. 문이 닫히고 저는 텅 빈 집 안에 홀로 섰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난 듯한 탈진 상태가 저를 덮쳤어요. 저는 휘청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에 아들의 환한 웃음이 담긴 액자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액자가 바닥을 향해 엎어져 있었습니다. 저들이 일부러 뒤집어 놓은 것이겠지요. 제 아들이 저를 보며 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쫓겨난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코를 찌르는 술 냄새와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배신감의 냄새가 뒤섞여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집안의 모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와 더럽혀진 공기를 몰아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이 공간에 스며든 역겨운 흔적까지 지워낼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승리감 같은 것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더 깊고 어두운 절망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내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 내 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행복하게 해주려 했던 그 여자가 아들의 온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이 집에서 다른 남자와 뒹굴었다는 사실이 거대한 바위가 되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소파에 무너져 내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고만 있기엔 억울하게 눈을 감은 내 아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했어요. 이 끔찍한 배신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전쟁터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병사처럼 집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흐트러진 이불과 두 사람이 사용한 것이 분명한 베개 2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헛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저는 고무장갑을 찾아 손에 끼웠어요. 더러운 것들을 맨손으로 만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침대 밑을 살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로 유독 깨끗해 보이는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띄더군요.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와 낯선 남자가 함께 찍은 커플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기울는 모습, 심지어는 온천인 듯한 곳에서 가운만 걸친 채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사진까지. 사진 뒷면에는 낡는 날짜와 함께 내 사랑 제이와 함께 같은 닭살 돋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어요. 가장 최근 날짜는 1일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큰 프로젝트 때문에 몇 달간 밤샘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힘들어하던 바로 그 시기였었죠. 아들이 가족을 위해 피땀 흘리는 동안 며느리는 뒤에서 다른 남자와 희희낙낙하며 놀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사진들을 바닥에 쏟아버리고 화장대로 향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자 아들이 사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고가의 남성용 시계와 커프스 버튼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며느리가 쓴 것으로 보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남의 일기를 훔쳐보는 것은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은 그런 도덕을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일기장은 온통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지훈 씨는 남편과는 달라. 섬세하고 나를 여자로 만들어줘.
이 답답한 결혼 생활의 유일한 탈출구는 지훈 씨뿐이야. 영준 씨가 보너스를 타서 준 돈으로 지훈 씨 선물을 살 때가 가장 행복해. 제 아들의 인생 철저하게 기만당하고 유린당했는지를 깨닫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제 아들은 그저 며느리와 내연남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한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옷장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의 옷 사이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명품 가방과 구두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안쪽, 잘 보이지 않는 곳곳에 아들의 사이즈가 아닌 것이 분명한 남성용 코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낡은 옷 한 벌 사는 것을 아까워하며 제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던 그런 아들 몰래 며느리는 다른 남자의 옷까지 사서 이 신한 부부의 공간에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증거들을 거실 바닥에 늘어놓고 저는 그 앞에 망실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내 아들에 대한 미안함,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저 여자의 실체를 조금만 더 빨리 꿰뚫어 보았더라면 내 아들을 저런 지옥 속서 살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밤새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동쪽 창문으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올 무렵 제 눈물은 모두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슬픔보다, 죽음보다 더 차가운, 순도 높은 분다. 더 이상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의 억울한 삶과 죽음을 이대로 묻어버 없어요. 저 파렴치한 인간들에게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똑똑히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것이 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내가 해줘야만 하는 마지막 의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밤 흐트러 놓았던 증거들을 차곡차곡 가방에 챙겼습니다. 사진 한 장, 영수증 한 장도 빠짐없이,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수십 년간 집안 대소사를 상담해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그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무언가 큰일이 생겼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사모님, 시간에 어쩐 일이니까? 영준이 잃은 저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잠긴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뵙고 싶습니다. 제 아들의 죽음은 그냥 끝낼 수 있는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분노를 김 변호사도 느꼈을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언제든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 끊고 저는 아들의 영정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약속했습니다. 영준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너를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 엄마 갚아줄게. 하늘에서 편히 지켜보고 있어. 이제부터는 엄마가 싸울 차례란다. 그날 아침, 저는 슬픔에 잠긴 어머니가 아닌 아들을 위한 복수를 계획하는 차가운 전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변호사와의 약속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몸을 이끌고로 돌아와 상복을 벗어던졌습니다. 검은 옷 대신 제가 가진 옷 중 가장 단정하고 힘있어 보이는 짙은 남색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슬픔에 잠겨넉 놓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에서는 그 어떤 동정도 제게는 사치이자 약점이 될 터였습니다. 서류 가방에 증거들을 챙겨 넣고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퉁퉁 부은 눈과 핏기 없는 입술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과거 저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사무실은 법원 근처에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묵직한 가파와 책으로 가득 채운 서재가 저를 맞았어요.
김 변호사는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서류 가방에서 밤새 정리한 증거물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대체 다 무엇입니까? 사모님, 김 변호사는 충격적인 표정으로 사진과 영수증들을 보았어요. 저는 어젯밤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장례식장에서 느꼈던 위화감, 그리고 제가 찾아 모든 사실들을 빠짐없이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김 변호사의 표정은 연민에서 경악으로, 경악에서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모든 내용을 주워들은 그는 참담하다는 듯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영준이가 이걸 조금이라도 알았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뭘 수 있는지, 제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 전부 알려주세요. 저 두 사람, 법의 이름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밟아버리고 싶습니다. 제 말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문적인 변호사의 얼굴로 돌아와 그는 테이블 위의 증거들을 법률가의 눈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다행히 저희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우선 사모님께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아드님이 살던 그 아파트의 소유권입니다. 그 집은 결혼할 때 제가 전액 현금으로 사준 거고 명의도 처음부터 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는 법적으로 그 집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사모님께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불점유자에 불과해요.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서 자진 퇴거를 요구하고 불응할 시 즉시 명도 소송을 진행해서 강제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당장요. 둘째는 상간 소송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증거들만으로도 며느리와 그 내연남의 부정행위는 명백하게 입증됩니다. 두 사람을 공동 피고로 묶어 사모님께서 받으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들이 파렴치한 불륜 관계였음을 확정짓는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상속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법에는 상속 결격 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유원을 위조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상속인은 그 자격을 잃게 됩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직접적인 살살이는 아니지만 우리는 며느리가 아드님의 재산을 노리고 오랫동안 기만해왔으며 이는 상속인으로서의 신중대하게 저버린 행위임을 주장하며 상속인 자격이 없음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아드님이 남긴 재산의 대부분이 사모님께서 증여한 것임을 입증하여 사모님의 기여분을 최대한 인정받고 며느리에게 돌아갈 몫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며느리가 내 아들의 돈을 단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 쓴대로 다 진행해 주세요.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을 움직일 수 없어요. 냉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아주 유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설 탐정인데 이 분야에서는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두 사람의 과거 행적을 사적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습니다. 1시간 후 사무실로 찾아온 탐정은 날카로운 눈매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며느리와 내 사진,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인적 사항을 넘겨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언제부터 만났는지,
아들이 살아있을 아들의 돈으로 어떤 짓들을 하고 다녔는지 통신 기록, 금융 거래 내역, 출입국 기록까지 파낼 수 있는 건판해 주세요. 특히 제 아들 사고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는지 그것도요. 탐정은 제 요청 사항을 말없이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이 일이 단순한 불륜 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도 이해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첫 번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으로서 작성한 내용 증명 우편이었죠. 발신인 박선재, 수신인 오수진. 귀하는 현재 법적 권한 없이 고 김영준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바, 본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에서 즉시 퇴거하고 모든 열쇠를 반환할 것을 엄중히 통고합니다. 만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즉각적인 명도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고지합니다. 변호사가 그 봉투에 우표를 붙여 우체국으로 향하는 직원의 손에 넘겨주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 숨통이 조금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내 아들의 인생을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다음 날 오후가 되자마자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오수진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심호흡과 함께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다 뭐예요? 변호사요? 내용 증명이라니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미리 준비해둔 대답을 을조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나는 변호사를 통해 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이다. 어머니가 어떻게 저한테 영준 씨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아직 슬픔이 가시지도 않은 저한테 어떻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실 수가 있냐고요. 슬픔이 가시지도 않았다고 다른 남자와 한 침대에서 뒹굴던 여자의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었죠. 헛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집은 내 집이다. 수진아. 그리고 너는 더 이상 그 집에 살 자격이 없어.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하지 말고 내 변호사 통해서 해라.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며느리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울며불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꺼버리고 저는 다시 제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감정 소모는 이제 그만. 이제는 증거와 팩트로 싸워야 할 때였으니까요. 탐정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아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는 것이었죠. 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상속인으로서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아들의 모든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들을 넘겨보던 제 손이 어느 한 지점에서 우뚝 멈췄습니다. 땡땡생명, 보험료 납부 내역 따들은 결혼 전 제가 들어준 종신보험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추가로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에 새로 가입한 내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보험의 수령인은 법정 상속인이 아닌 배우자 노수진으로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보험료 증액과 수령인 변경이 이루어진 시점은 불과 아들이 사고를 당하기 6개월 전이었습니다. 순간 과거의 기억 하나가 성광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언젠가 아들과 통화할 때 아들이 무심코 했던 말. 엄마, 수진이가 자꾸 우리도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해서 보험 하나 더 들었어요. 자기는 괜찮은데 나중에 수진이라도 편해야 한다면서요. 그때는 며느리가 참 생활력이 강하고 알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덫이었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아들의 죽음을 위한 준비였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았쇼. 사모님, 이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며느리가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제가 즉시 보험사에 연락해서 상속인 간의 분쟁이 예상되니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험금 지급을 보류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며칠 후 탐정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아들의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는 지난 1년간 며느리와 내연남의 데이트 비용으로 흥청망청 쓰이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고급 리조트, 부산의 5성급 호텔, 제주도의 골프장, 서울 시내의 온갖 값비싼 레스토랑과 명품관. 아들이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이 두 사람의 쾌락을 위해 그렇게 사라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저는 아직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한 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형태로 제게 도착했습니다. 그날 저녁, 탐정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결정적인 걸 찾았습니다. 지금 바로 이메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컴퓨터를 켜고 메일을 열었습니다. 탐정이 보낸 파일의 압축을 풀자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났고 그중 가장 중요라고 표시된 파일을 먼저 열었어요. 그것은 며느리와 내연남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복원한 것이었습니다. 지훈 씨, 나 오늘 영준 씨한테 보험금 더 큰 걸로 바꾸라고 했어. 이제 우리 미래도 조금 더 밝아진 거지? 잘했어. 우리 수진이 역시 똑똑해. 그 답답한 집에서 빨리 탈출해야지. 그러게 말이야. 근데 저 인간 요즘 자꾸 피곤하다고 하는 게 좀 불안하네. 건강검진이라도 받게 해야 하나.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마지막 대화. 그것은 아들이 사고를 당하기 불과 열흘 전에 나눈 대화였습니다. 자기야, 오늘 부동산 가서 보고 온 집 너무 마음에 든다. 우리 거기서 진짜 신혼처럼 시작하는 거야? 그래,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보험금만 나오면 그 집 바로 계약하고 너랑 나랑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 조금만 더 참아. 보험금만 나오면? 조금만 더 참아. 저는 모니터 화면을 보며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나 재산을 노린 사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제 아들의 죽음을 기다리고 어쩌면 방조했을지도 모르는 살인에 대한 명백한 공모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망설임은 저 사악한 것들에게 시간만 벌어줄 뿐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거의 갈라져 나오고 있었어요. 변호사님, 저예요. 지금 당장 보험사의 보험 사기 및 피보험자 사망 관련 의혹으로 정식 조사를 요청하고 보험금 지급 보류 신청을 최고 단계로 격상시켜 주세요. 당장요. 네, 사모님. 무슨 일? 그리고 지금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서 김영준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 가족카드까지 전부 분실 신고하고 정지시켜 주세요. 단 한 장도 남김없이요. 저는 일방적으로 명령을 쏟아내고 변호사의 대답을 듣지도 않은 채 다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제 손은 이미 전쟁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 악마들의 숨통을 이제부터 하나씩 아주 천천히 조여 들어갈 참이었습니다. 김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친 제 손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명령을 쏟아냈지만 그것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잘 벼려진 칼날처럼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향한 명확한 선언이었습니다. 저 악마들의 숨통을 조이는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의 돈줄을 완벽하게 끊어버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발 딛고 서 있는 마지막 땅, 아들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그 집을 빼앗아 와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의 추억이 담긴 그 집을 왜 굳이 팔려고 하냐고요? 그저 저 더러운 것들만 쫓아내고 아들의 공간으로 남겨두면 되지 않느냐고요. 처음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아주 잠깐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강제로 열리고 그 집안에서 술 냄새와 낯선 남자의 채취가 뒤섞여 풍겨나오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 그 생각은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그 집은 더 이상 제 아들의 행복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과 기만의 현장이었고 아들의 영혼을 더럽힌 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 발을 들일 때마다 제 아들이 홀로 겪었을 외로움과 배신감을 떠올리며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그 집을 파는 것은 제 아들의 기억을 저주받은 공간으로부터 구해내는 행위이자 저들에게 너희는 내 아들의 그 어떤 것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십 년간 알고 지내며 저희 집안의 부동산 거래를 도맡아온 강남의 한 부동산 사무실 소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제 남편 살아생전부터 각각별하게 지낸 분이라 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었습니다. 소장님, 저예요. 박선재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저는 안부를 나눌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이게 얼마 만입니까? 영준이 일은 저도 전에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진작에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경황이 없으실 것 같아서. 소장님, 위로의 말씀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전화드린 것은 영준이가 살던 그 아파트를 팔아야겠습니다. 제 단호한 말에 소장님은 크게 놀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그 집을요. 아니, 그렇게 공들여서 아드님께 해주신 집인데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일이 있습니다. 더럽고 끔찍한 일이요. 저는 지난 며칠간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을 제 감정을 최대한 억누른 채 그대로 전달했어요.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소장님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낮은 욕설을 뱉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그 어린 것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모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습니까? 그러니 소장님, 제 부탁을 좀 들어주셔야겠습니다. 그 집 시세보다 싸게 내놓아도 좋습니다. 아니, 무조건 싸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처분해야 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집에 불법으로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 뱀 같은 것들을 하루라도 빨리 길바닥으로 끌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제 목소리에 담긴 도끼를 그는 온전히 이해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사모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제가 제 일처럼, 아니 제 자식 일처럼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지금 당장 광고 올리고 제가 아는 모든 부동산에 연락을 돌리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그 집에 처음 이사하던 날 너무나도 행복해하며 엄마, 여기서 수진이랑 오순도순 아들딸 낳고 100년해로 할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라며 어린아이처럼 저를 껴안아 주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그 찬란했던 약속이 깃든 공간을 제 손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사실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썩은 시궁창에 아들의 빛나는 추억을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며칠 후 아파트 단지 입구와 아들 집 현관문에는 금매, 집주인 직접, 가격 절충 가능이라는 커다란 플래카드가 나붙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상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며느리와 내연남이 자신들의 변호사를 대동하고
김 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막 돈줄이 끊기고 집까지 팔리게 생겼으니 마지막 발악을 하러 온 것이 틀림없었죠. 사모님, 절대 흥분하거나 동요하지 마시고 제 말만 들으십시오. 저것들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지금 제 앞에서 아주 가관인 촌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스피커폰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저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판단하십시오. 김 변호사의 제안에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의 변호사였어요. 김 변호사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저 히로인 오수진 씨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피해자입니다. 마땅히 위로받고 보호받아야 할 사람에게 집을 강제로 팔려고 하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소송을 걸고 이게 다 무슨 파렴치한한 짓입니까? 법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법에 눈물이 있다니 가소로운 말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아주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대꾸했죠. 이 변호사님, 피해자요. 남편의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다른 남자를 집에 끌어들여 술판을 벌이고 동침한 사람이 과연 법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그 집은 박선재 여사님의 단독 소유 재산입니다.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째서 파렴치한 짓인지 같은 법률가로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법에 눈물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눈물은 파렴치한 자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아닐 겁니다. 김 변호사의 논리적인 반박에 상대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내연남 강지훈이 탁자를 쿵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거친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김 변호사, 우리가 좋게 말할 때 들으시오. 이거 이대로 재판까지 가면 우리만 다치는 거 아니야? 당신네 사모님도 아들 잃은 마당에 며느리하고 추잡한 소송전 벌이는 거 세상에 알려져서 좋을 거 없잖아. 우리도 가만히 안 있어. 언론에 한번 터뜨려 볼까? 비정한 시어머니, 남편 잃고 슬픔에 잠긴 며느리를 길바닥으로 내쫓아. 헤드라인 좋지 않아? 요즘 사람들 약자 편이야. 과연 누구 편을 들어줄 것 같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인간이 저렇게까지 뻔뻔하고 저열할 수 있다니?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저를 오히려 협박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 저들의 사고방식에 구역질이 났습니다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마음대로 해보. 강지훈 씨, 저희는 사모님께서 받으실 충격과 상처까지 모두 계산해 넣고 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대화 모두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재판정에서 당신들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반성이 없는지를 증명하는 유용한 증거로 쓰일 테니까요. 강지훈의 기세가 한풀 꺾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아예 감정에 호소하는 작전을 쓰는 듯 했어요. 목소리마저 울먹임에 젖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희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가 원하는 건 그저 조용히 이 일을 마무리하는 애요. 저희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머님께 잘 좀 말씀드려서 아파트 명의만 저희 앞으로 이전해 주시고 영준 씨 사망보험금만 저희가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저희도 모든 소송을 깨끗하게 취하하고 조용히라져 드릴게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합리적인 제안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화기를 던져버릴 뻔했습니다. 저것들은 정말이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목숨값과 집을 흥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저들의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강철 같은 목소 말했습니다. 오수진 씨, 강지훈 씨, 그리고 이 변호사님. 세 분의 제안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 의뢰인이신 박선재 사모님의 최종 입장을 말씀드리죠. 김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두 분,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파트 명의는 당연히 이전해 줄 수 없으며 사망보험금은 현재 보험 사기 혐의로 조사가 들어가 지급이 무기한 보류되었습니다. 두 분에게 남은 것은 앞으로 진행될 명도 소송, 간 소송, 그리고 상속 재산 분할 심판 및 상속 결격 사유 확인 소송의 피고가 되어 법정에 서는 일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신 모든 말씀은 두 분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파렴치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지를 증명하는 증거로 제가 책임지고 재판부에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시면 이만 돌아가시죠. 저희는 두 분처럼 한가 사람들이 아니라서요. 그 말을 끝으로 사무실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의자를 걷어차는 소리와 며느리의 분에 찬 울음소리와 함께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들이 떠난 후 김 변호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들으셨습니까? 저것들은 아마추어입니다. 다 그리고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렸어요. 이제부터는 서로를 탓하며 자멸하게 될 겁니다. 특히 저 남자, 강지훈이라는 자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마 조만간 혼자 살겠다고 꼬리를 내리고 우리에게 접근해 올 겁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가지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내연남 강지훈의 태도였어요. 김 변호사와의 만남에서 그는 자신들이 법적으로나 기세로나 완전히 밀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영리한 쥐는 가라앉는 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법이죠. 그의 배신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의 주도권은 이제 완벽하게 저에게로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집을 급매물로 내놓은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남 요지에 위치한 데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덕분에 집을 보러 오겠다는 문의가 빗발쳤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부동산 소장님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는 언제나 곤란함과 한숨으로 시작되었죠. 사모님, 님, 정말 죄송한데 안에 계신 따님이 도무지 협조를 안 해주십니다. 집을 보러 갈 때마다 문을 안 열어주는 기본이고 어쩌다 문을 열어줘도 집 안을 일부러 돼지우리처럼 어지럽혀 놓습니다. 어제는 손님 면전에 대고 이 집에 귀신이 나온다는 둥, 집주인 할망구가 돈에 미쳐서 아들 잡아먹었다는 둥, 입에 담지도 못할 소리를 해대더군요. 이러다간 집 팔기는커녕 동네에 이상한 소문만 파다하게 나게 생겼습니다. 며느리의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집이 팔리는 것을 저지해서 이 집을 담보로 저와 협상을 다시 해보려는 속셈이었겠지요. 하지만 그런 어설프고 유치한 수작에 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한참 잘못 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소장님을 안심시켰습니다. 소장님, 걱정 마세요. 제게도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집에 살 때 쓰던 비상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그 여자의 동 살피다가 집을 비웠을 때 소장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틈에 손님들을 데리고 집을 보여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소장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사모님. 그렇게까지, 안에 있는 사람이 알면 난리가 날 텐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내 집에 내가 들어가는데 누구 허락받 싶지 않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기묘한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아들 아파트 주차장위에 가장 구석진 곳에 차를 세워두고 선팅된 유리창 너머로 며느리가 집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려요. 돈줄이 끊긴 며느리는 예전처럼 백화점이나 고급 레스토랑을 가지는 못했지만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하루에 한두 번은 꼭 인근 카페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부동산 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입니다. 최소 1시간은 확보될 겁니다. 손님들 모시고 바로 출발하세요. 제 작전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없는 집은 조용하고 평화로웠고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은 모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돌아와 누군가 다녀간 듯한 미세한 흔적을 발견하고는 히스테리를 부리며 제게 전화를 걸어 악을 썼지만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공간이 언제든 침범당할 수 있다는 보이지 않는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공포감에 그녀는 서서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차 안에서 책을 읽으며 며느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모님, 예상대로입니다. 김 변호사가 미끼를 물었습니까? 아니요, 스스로 더 깊은 덧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내연남 강지훈, 그 자가 혼자 꼬리를 내리고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모든 것은 오수진이 주도한 일이며 자신은 그녀에게 속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수진의 모든 계획과 만행을 증언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 이를테면 둘이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이나 메시지 같은 것들을 전부 넘기는 대가로 자신에 대한 상간 소송 취하해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의 비겁함과 뻔뻔함의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함께 천국을 꿈꾸던 연인이 이제는 서로를 지옥으로 밀어넣지 못해 안달이 난 모습이라니. 정말이지 끼리끼리 말리 만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배신은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유용한 무기였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변호사님? 설마 그 제안을 받아주신 건 아니겠지요? 물론입니다, 사모님.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그의 진술을 모두 녹음하고 영상으로까지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걸었죠.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오수진과의 대화 녹음 파일이나 메시지 등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첨부해서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 확인서를 먼저 제출하라고요. 그것이 진정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김 변호사다웠습니다. 섣불리 그를 용서해주거나 거래하지 않고 그의 배신을 가장 확실하고도 법적인 효력을 가진 증거로 박제해버린 것이었죠. 만약 강훈이 나중에 법정에서 딴소리를 하더라도 그 자신이 직접 서명하고 인감까지 찍은 이 사실 확인서는 그의 발목을 잡는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될 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실 확인서라는 걸 받았습니까? 네, 사모모님. 방금 팩스로 도착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충격적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보셔야 할 겁니다. 저는 근처 카페에 차를 세우고 노트북으로 변호사가 보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다시 한번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가 어떻게 계획적으로 돈 많은 집안의 아들인 영준이에게 접근했는지, 어떻게 환심을 사서 결혼에 골인했는지, 결혼 생활 내내 어떻게 아들을 기만하고 재산을 빼돌렸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의 사고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강지훈에게 전화해 이제 드디어 우리 세상이 왔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라며 기뻐했다는 내용까지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 며느리의 모든 죄를 몇 배로 부풀려서라도 팔아넘긴 것이었어요.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변호사님, 이 남자의 증언은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저 남자를 용서해줄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은 지옥을 맛보게 해야 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고통을 겪게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사모님. 저 역시 그럴 생각입니다. 이 사실 확인서는 오수진을 단죄할 결정적 증거로 쓰일 겁니다. 강지훈은 제 손으로 직접 심판대에 올릴 테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그는 자신의 비겁함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 믿겠지만 그것 오히려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겁니다.
바로 그날 오후 기적처럼 부동산 소장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계약하겠다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집을 보고 가셨던 젊은 신혼부부인데 집이 마음에 쏙 든다며 시세대로 가격을 치르겠다고 합니다. 대신 결혼 날짜가 잡혀 있어서 이사 날짜를 최대한 빨리 잡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완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계약금은 오늘 바로 받고 잔금 날짜는 한 달 뒤로 잡아주세요. 계약서에 잔금일까지 현거주자 퇴거 완료 및 명도 책임은 매도인이 진다는 조항을 반드시 특약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날 저녁, 저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매 계약서에서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종이 위에 찍힌 제 이름 3글자가 며느리에 대한 사형 선고문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정확히 한 달. 그 시간 동안 저는 그녀가 가진 마지막 한 조각의 희망까지 모두 빼앗을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집을 팔았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보다는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공간을 정리하고 아들의 기억을 온전히 구해낼 수 있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이제 이 길고 긴 전쟁의 끝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매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일, 즉 며느리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 법적인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침 일찍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집 문은 안에서 쇠사슬까지 걸린 채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버텨보는 쪽을, 가장 어리고도 비참한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아마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혹은 새로운 집주인이 젊은 신혼부부이니 어떻게든 사정을 봐주고 동정해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질문에 김 변호사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명도 소송을 제기해서 오늘 날짜로 승소 판결을 받아두었습니다. 지금 바로 법원 집행관실에 연락해서 강제 집행 절차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고에 불과하고 아마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김 변호사는 곧바로 법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법의 톱니바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무섭고 그리고 정확하게 돌아갔어요. 이미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기에 강제 집행영장은 그날 오후에 발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이하고도 처절하며 통쾌하고도 슬픈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아침 10시, 아들네 아파트 앞에는 마치 전쟁이라도 치르러 온 듯한 인력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 2명과 그들의 지시를 받는 붉은 조끼를 입은 노무자들, 이삿짐 센터 직원들,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경찰들까지. 새로운 집주인인 젊은 신혼부부도 걱정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한쪽에 서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괜찮을 거라고, 오늘 모든 것이 깨끗하게 끝날 거라고 말하며 안심시켰습니다. 집행관이 대표로 현현관문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계십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실에서 나왔습니다. 판결문에 의거, 부동산 명도 강제 집행을 위해 나왔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수진 씨, 자진해서 문을 열지 않으면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그 문을 열고 진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잠시 후 문이 아주 조금 열리더니 며느리가 쇠사슬을 건 채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퀭했고 머리는 산발이었으며 눈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행관과 그 뒤에 무리를 번보며 거의 울부짖듯이 소리쳤습니다. 못 나가. 여긴 내 집이야. 내 남편이 피땀 흘려 마련한 우리 집이라고. 당신들이 뭔데 남의 집에 와서 행패야. 아무도 못 들어와.
집행관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집행영장을 그녀의 눈앞에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오수진 씨, 법원의 집행명령입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당신 소유가 아닙니다. 지금 즉시 협조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문 여세요. 하지만 며느리는 문을 걸어 잠그고 버텼습니다. 결국 집행관의 지시에 따라 함께 온 열쇠 기사님이 커다란 절단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지익, 쇠가 갈리는 끔찍한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잠시 후 쇠사슬은 힘없이 끊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드러난 집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거실에는 쓰레기와 옷가지, 배달 음식 용기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뒹굴고 있었고 며느리는 그 한가운데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보고 있었죠. 그녀는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집행관이 안으로 들어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집행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강제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유체동산을 집행 목적물에서 제외하고 밖으로 반출합니다. 그 말을 신호로 붉은 조끼를 입은 노무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집 안으로 들어와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들을 밖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신혼의 단꿈에 젖어 골랐을 소파, 내연남과 술잔을 기울였을 식탁, 아들의 월급으로 샀을 대형 텔레비전, 그리고 그들의 더러운 정사가 이루어졌을 침대의 매트리스까지. 그녀의 삶을 구성하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감정도 없는 타인의 손에 의해 무자비하게 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안 돼. 건드리지 마. 그거 내 거야. 며느리는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었는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노무자들에게 달려들었지만 옆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 2명이 가볍게 쟀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주저앉아 자신의 살림살이가 아파트 복도를 거쳐 엘리베이터에 실려 1층으로 그리고 길바닥에 폐기물처럼 쌓여가는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의 논란을 듣고 나온 이웃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그 광경을 수군거리며 지켜보고 있었죠. 며느리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마지막 자존심과 체면이 백주대나대 만천하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실과 옷방의 물건들이 나올 차례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돈으로 사모았던 수많은 명품 가방과 구두, 화려한 옷가지들이 마치 쓰레기처럼 커다란 포대 자루에 담겨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길바닥에 놔둔 그 화려하고 텅 빈 물건들을 보며 저는 저것들이 내 아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고독의 결정체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모든 짐이 밖으로 나온 후 텅 빈 집 안을 확인한 직관은 며느리에게 다가가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오수진 씨, 이제 퇴거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으려는 듯 제게 달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이것만은 막아주세요. 저 정말 이대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네.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무릎이라도 닳도록 빌게요. 그녀는 제 바지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무릎 꿇고 애원하는 그녀를 아무런 표정 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속죄. 그래, 해야지. 평생에 걸쳐 하도록 해라. 하지만 그 대상은 내가 아니야.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내가 오늘 잃은 것은 고작 집 한 채와 몇 푼이지만 내가 잃은 것은 내 세상 전부,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고통이 내 아들이 느꼈을 배신감과 절망에 비하면 먼지 한 톨도 되지 않아.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평생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보거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며느리의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텅 빈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안방 구석, 그곳에 제가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신신당부해 두었던 낡고 빛바랜 종이 상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소중하게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이 길고 긴 싸움은 어쩌면 돈이나나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더럽혀진 폐허 속에서 내 아들의 순수한 기억이 담긴 이 상자 하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상자를 들고 미련 없이 그 집을 걸어 나왔습니다. 아파트 입구, 산더미처럼 쌓인 며느리의 짐들, 그리고 그 앞에 주저앉아 망연자실 울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끝 쳐다보았지만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지나쳐 제 차를 향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법정에서의 마지막 심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제 집행이 있은 지 한 달 뒤, 저와 며느리, 그리고 내연남 강지훈이 얽힌 모든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갑갑옷처럼 느껴지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처음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제 마음은 이제 더 이상 분노 슬픔으로 들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저 냉정한 제3자인 법의 이름으로 그 결과를 확인하고 선고받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석에는 완전히 수척해진 며느리와 그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지난 한 달간의 고초가 그대로 드러나는 퀭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자신의 손끝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때 그녀의 편이었던 변호사마저 패색이 짙은 재판을 마지못해 수행하는 듯한 기계적인 태도를 보일 뿐이었어요. 강지훈은 증인석 출석을 위해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 역시 초조함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우리가 확보한 산더미 같은 증거들을 제시하며 며느리와 내연남의 파렴치한 만행을 논리정연하고도 힘있는 목소리로 고발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이나 재산 다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한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 자신의 아내와 그녀의 내연남께 얼마나 철저하게 기만당하고 유린당했으며 그의 죽음마저 어떻게 그들의 탐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는가에 대한 처절한 기록입니다. 김 변호사는 며느리와 내연남이 주고받은 역겨운 메시지들, 아들의 호화로운 유흥을 즐긴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이 아들의 사고 전에 집을 보러 다녔다는 부동산 중개인의 증언까지 하나하나 재판부에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증인석에 선 강지훈은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가 어떻게 계획적으로 아들에게 접근했고 어떻게 보험 가입을 유도했으며 아들의 죽음 이후 어떤 말들을 했는지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오수진 씨가 먼저 접근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쇼윈도 부부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사랑한다고 저와 새로운 삶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보험금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도 오수진 씨였습니다. 남편 앞으로 거액의 보험이 들어있으니 그것것만 받으면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저는 정말 그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녀에게 속은 겁니다. 재판장님, 그의 비겁하고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찬 증언을 들으며 며느리는 숙였던 고개를 들고 배신감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노려봤습니다. 한때 서로의 몸을 탐하고 사랑을 속삭였을 두 남녀가 이제는 서로를 지옥으로 밀어넣지 못해 안달이 난 짐승처럼 법정에서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무표정하게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변론이 끝나고 드디어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고 재판정에는 판사의 낮고 어멈중한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문. 첫째, 피고 오수진과 피고 강지훈은 연대여 원고 박선재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금 2억 원을 지급하라. 2억 원이 제가 청구했던 금액이 거의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게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고망 김영준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 오수진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던 땡땡생명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오수진의 혼인 기간 중의 행위는 부부간의 신의 성실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민법 제100 상속 결격 사유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오수진의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해당 보험금에 대한 권리는 차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 원고 박선재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며느리의 입에서 박 하는 짧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손에 쥐고 싶어 했던 제 아들의 목숨값과도 같은 수억 원의 돈이 완벽하게 제재계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셋째, 소송 비용은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피고들이 전부 부담한다. 이상. 판사가 판결봉을 두드리는 소리가 법정 안에 명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땅, 땅, 땅. 그것은 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소리이자 저 파렴치한 자들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그녀를 위로하지도 못하고 난처한 표정로 서류만 챙기고 있었어요. 결국 그녀는 법정 경위들에게 거의 끌려나가다시피 법정을 떠났고 떠나면서까지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왔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눈이 시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님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는데 처절한 복수에 성공했는데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하고 허무했습니다. 마치 몇 날 며칠을 앓고 난 뒤에 깊은 탈진 상태 같았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결코 죽은 아들을 되살릴 수 없으며 마음의 깊은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해 줄 수도 없다는 것을요. 썩어 문드러진 상처 부위를 마취도 없이 도려내는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외과 수술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상처를 도려냈으니 이제부터는 오롯이 남은 흉터를 평생 안고 살아갈 일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김 변호사를 통해 두 사람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며느리 오수진은 거액의 위자료와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개인 파산을 신청했고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모두 외면받아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내연남 강지훈 역시 불륜과 소송 사실이 다니던 회사에 알려지면서 징계 해고당했고 빚더미에 시달리다 가족과도 연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톡톡히 치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파멸 소식은 제게 어떤 통쾌함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아둔 아들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법원에서 받아온 차가운 판결문을 놓아두었어요. 영준아, 엄마가 이겼어. 내겼어. 내 억울함, 엄마가 다 풀어줬어. 이제는 정말 다 끝났어.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저고만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자 그동안 독하게 억눌러왔던 눈물이 다시 한번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아들이 남긴 피와 눈물로 얼룩진 거액의 돈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길고 긴 시간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깊고 깊은 공허함 속에서 저는 한참 동안 아들의 사진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멈춰버린 듯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제 삶의 목표는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김 변호사와 통화할 내용을 정리했고 낮에는 탐정의 보고서를 분석했으며 밤에는 며느리와 내연남에게 어떤 고통을 안겨줄 수 있을를 세웠습니다. 제 모든 세포는 오직 전쟁을 위해 존재했고
분노는 저를 살게 하는 유일한 연료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적들은 패배했고 전쟁은 저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승끝에는 광활한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여러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저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고 끊었어요. 식욕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소파에 앉아 창밖에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귀속된 아들의 사망보험금과 며느리와 내연남에게서 받아낸 위자료까지 의 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면 되지 않겠냐고 했지만 제게는 그 숫자로 이루어진 돈이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돈에서는 비릿한 피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제 피, 그리고 제 눈물의 냄새가 뒤섞인 저주받은 돈처럼 느껴져 손댈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강제 집행날 되찾아온 아들의 낡은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 안에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며 아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더듬어 올라갔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건마사랑 쓴 어버이날 카드, 유치원에서 달아주었던 조화 카네이션, 그리고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졸업 앨범. 그것들을 보고 있자니 복수심에 불타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내 아들은 이렇게나 밝고 선한 아이였는데 나는 그 아들의 어미가 되어 증오와 복수심에 스스로를 괴물로 만들어버렸구나. 상자 가장 밑에서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대학교에 다닐 때 썼던 일기전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20살 청년 김영준의 꿈과 고민, 그리고 풋풋한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던 제 손이 어느 한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오늘 봉사활동 동아리에서 독거노인 분들께 도시락을 배달해 드렸다. 할머니 한 분께서 내 손을 꼭 잡고 들 같아서 너무 좋다고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이상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으로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그게 진짜 행복 아닐까? 저는 그 구절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 일기장을 적셨어요. 그랬지, 우리 아들은 이런 아이였지. 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따뜻한 아이였지. 그런데 나는 그런 아들을 잃은 슬픔을 저 추악한 인간들을 향한 증오로 풀어버리려 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에 더러운 복수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말았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일기장을 끌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대로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다고, 내 아들이 하늘에서 나를 보며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내가 해야 할 일은 복수의 완성이 아니라 내 아들 김영준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웠는지를 세상에 증명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남기고 간 그 피눈물 섞인 돈의 의미를 제가 바꾸어 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정성 들여 화장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저예요. 지금 사무실로 가도 되겠습니까? 상의드릴 일이 있습니다니다. 제 목소리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김 변호사도 느꼈을 겁니다. 사무실에서 저를 맞이하는 그의 눈에는 의아함이 섞여 있었어요. 사모님, 그동안 연락도 잘 안 받으셔서 걱정 많이 했습니다. 어디 편찮으시는 곳은 없으십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저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고민을 좀 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제 앞에 놓인 통장을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이 돈으로 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재단 말씀이십니까? 네, 제 아들 김영준의 이름으로 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 영준이처럼 성실하고 정직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꿈을 펼치기 힘든 학생들을 돕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어주고 싶어 했던 내 아들의 꿈을 대신 이뤄주고 싶어요. 내 아들이 하늘에서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김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서서히 붉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는 잠시 안경을 벗어 눈가를 닦더니 이내 따뜻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정말 훌륭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사모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법률적인 절부터 시작해서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아마 하늘에 있는 영준이가 누구보다 기뻐할 겁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있던 시계 태엽이 다시 감기는 기분이었어요. 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저는 김영준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복잡한 서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재단 기금을 더 보태기 위해 저는 평생 살아온 남편과 아들의 추억이 담긴 넓은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재단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이사했어요. 처음에는 텅 빈 집이 낯설고 허전했지만 제게는 이제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책상 2개와 작은 회의 테이블이 전부인 소박한 공간이었었죠. 저는 김 변호사와 몇몇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첫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학생들의 지원서를 읽는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경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의 이야기는 제 메마른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자기소개서 한 글자에서 제 아들 영준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몇 달 후, 저희는 첫 번째 장학금 수여 열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5명의 학생과 그 부모님들을 모시고 작은 사무실에서 조촐하게 치른 행사였어요. 저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준비한 인사말을 읽어 내려가려 갔어요. 이 장학금은 먼저 세상을 떠난 김영준이라는 아주 따뜻하고 선한 청년이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부디 이 선물을 받고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훗날 여러분이 사회의 훌륭한 일원이 되었을 때 오늘은 이 따뜻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하늘에 있는 제 아들이 그것을 가장 기뻐할 겁니다. 제 말이 끝나자 한 여학생이 장학생 대표로 감사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김영준 선배님, 저희에게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결코 이 고마움을 잊지 않고 선배님의 목까지 더 열심히 부하고 더 치열하게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학생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저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와 희망, 그리고 제 아들에 대한 벅찬 그리움이 담긴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 복수의 진정한 완성이라는 것을. 증오의 사슬을 끊고 사랑과 나눔의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 추악한 인간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복수이자 내 아들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요. 그 후로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영준 장학재단은 조금씩 성장해서 더 많은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재단 사무실로 출근해서 학생들의 편지를 읽고 그들의 꿈을 담아주는 의미 있는 시간들로 하루를 채워갔어요. 물론 문득 아들이 보고 싶어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은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저앉아 울고만 있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재단 벽에 걸린 우리 장학생 환한 웃음이 담긴 사진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웃음 속에서 저는 제 아들 영준이의 미소를 봅니다. 아들은 죽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저렇게 많은 젊은이들의 꿈속에서 함께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우다.
얼마 전에는 우연히 신문사 회면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회사를 차려 투자 사기를 치다 구속된 남자의 이름 강지훈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공원 벤치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여성이 발견되었는데 그녀 바로 오수진이라는 내용도 보았어요.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지옥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사진이 놓인 책상에 앉아 첫 장학생이었던 아이에게서 온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어 아프리카로 의료봉사를 떠난다는 내용이었어요.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선배님과 이사장님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받은 그 사랑을 더 어려우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살겠습니다. 늘 지켜봐 주세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창밖의 파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제 아들에게 속삭였어요. 영준아, 보고 있니? 내가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단다. 엄마는 이제 괜찮아. 내가 남겨준 이 따뜻한 빛을 따라 엄마도 남은 생을 열심히 살아갈게. 아주 많이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내 아들. 제 마음속에서 20살 청년의 모습 그대로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